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 360회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제 곧 U20 월드컵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한국 축구에서 U20 월드컵은 굉장히 의미가 크잖아요. 4강 신화도 여기서 나왔었고, 좀 두 분도 굉장히 U20 월드컵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봐온 사람으로서 좀 기억에 남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자꾸 먹어가서 이 두뇌가 참 나빠져서 그럼에도 여전히 가장 기억에 남는 U20 월드컵은 83년이죠. 와, 83년이면 제가 태어나기 훨씬 그쵸. 전이네요. 저도 원래 어릴 때 그렇게 너무 인상 깊었던 게 뇌리에 너무 박혀 있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이 들수록 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대회 2년 전 한국 대회는 직접 현장에서 계속 중계하면서도 기억에 남지만 실제로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라고 그러면 저도 83년도에 그때 초등학교 여전히, 4학년이었는데요. 네. 저는 중학생이었어요. 특히 브라질전 같은 경우는 학교 가서 애들이 숙직실에 다 몰려 들어가고 그걸 봤거든요. 그 초등학생 장지현이요? 네. 와. 애들 다 숙직실에 몰려 선생님이 다 용납해 줬어요. 수업이고 뭐고 막 가서 브라질전 그 아쉽게 1대2로 졌죠.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거는 91년 단일팀. 네. 그거는 한 경기 한 경기가 다 기억에 남아요. 단일팀으로 딱 급하게 들어가서 이임생 강철이 딱 합류를 했어요. 네. 나이가 올림픽 대표 하다가 청소년 대표로 딱 합류를 해서 그때 첫 경기가 아르헨티나가 강력한 우승 후보고 거기에 굴지의 공격수 에스나이더가 있다. 얘를 어떻게 봉쇄할까? 근데 그 선수를 이임생 선수가 아주 꽁꽁 묶었어. 끝나고 나서 막 싸울 뻔하고. 네. 근데 정작 아르헨티나는 폭망했던 대회죠. 폭망했지. 네. 그리고 또 북한 선수인 또 조인철이었죠. 네. 중거리 골, 멋진 골이 또 터지면서 그게 한 경기 한 경기가 그 대회는 또 포르투갈전, 두 번째 경기가 아일랜드전이었죠. 막판 종료 직전에 그 동점골. 이게 머릿속에 너무 선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게 제일 아직까지도 오래됐는데도 선명해요. 그 83년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저쪽은 초등이고 저는 이제 중딩인데 중딩한 저는 또 중학교 1학년. 그렇죠. 중딩한 네, 네. 그때는 요즘은 교실마다 TV가 있고 그런데 저는 그런 거는 겪어보지 못했고요. 그때는 전교에 TV 하나 있을까 말까 해요. 그래서 등교를 하면은 강당에 다 모아놓고 몇천 명 모아놓고 그렇죠. 그 강당의 가운데다 TV 놓고 이제 거의 보여요. 그러면 소리나 듣는 거지. 그게 아니면은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라디오들을 들고 다니시면서 그때는 공부 안 해. 공부 절대 안 해. 그때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83년 그 대회를 우리가 봤던 수준은 2002 한일 월드컵 거의 준하는 수준이었어요. 만약에 그때는 시청률이 기록이 안 돼 있겠지만 그때 그 경기 시청률들은 엄청난 한 8, 90% 나왔을 때 90%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을 것이고 요즘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 챔피언스리그 경기하면은 엄청난 반향이 있지만 실제로 아마 시청률적으로나 그 전 국민적인 어떤 관심사나 그런 걸로 접근하면은 그때가 더 예, 있다. 83년 이 당시 4강 신화 붉은 악마 이 신화는 그러니까 2002 한일 월드컵 정도가 아니면은 견줄 수가 없어요. 국민적 다른 대회 콘텐츠로는. 엄청난 국민적 그냥 관심사였어. 와 갑자기 막 끌어올리면서 그냥 월드컵처럼 분위기가 확 달아올랐다. 그리고 그때는 물론 저 54년 월드컵 진출 경력이 있지만은 월드컵이라는 걸 우리가 모르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도전하는데 떨어지고 해서 월드컵 본선을 못 나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86년에 이제 54년 이후로 처음 나가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아는 축구는 그냥 오로지 아시아권에서 하는 축구 아니면 분데스리가. 분데스리가 TV로 보는 거 아니면 내한에서 우리 국가대표팀과 클럽팀 간의 경기 그런 거나 아니면 이제 국제대회는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 아니면 메르데캅의 킹스컵 이제 그런 정도가 우리가 아는 축구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감생심 FIFA 대회에서 멕시코 꺾고 우루과이 꺾고 그러면서 4강에서 브라질하고 붙어요? 그거는 그때는 우리가 월드컵 본선도 모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열기 자체가 이거는, 그랬어요. 예,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가 이런 국제 대회에서 축구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거를 아마 처음 경험한 첫 경험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크게 사실은 좀 선수들한테 미안하지만 대패했던 경기들이 또 머릿속에 많이 남아요. 사실은 97년대가 97년 기억에 많이 남아요. 브라질한테 10대 3으로 질 때 그때 사실은 10대 3. 10대 3. 97년에도 안 태어나셨어요?
아니요. 아, 그건 그건 아니고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세대가 이렇게 브라질의 그 기술에 무너지는 거 보고 야 우리 축구가 역시 세계의 벽은 엄청나게 높구나 그런 걸 이제 절감을 했었죠. 그렇게 좀 대패했던 기억들이 오히려 또 머릿속에 있고 네. 가장 최근은 솔직히 뭐 지난 대회도 16강 가고 또 터키 대회 때 8강 가고 뭐 16강도 가고 요즘 잘 가잖아요 네, 토너먼트 그렇죠. 진출하면 일단 본선에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그냥 그 대회가 그 대회 같고 약간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렇게 막 붐이 일어나는 막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엔 그 대회가 그 대회 같고 이때가 16강이었나 8강이었나 막 그게 이렇게 또 왜 그러냐면은 그래요. 월드컵에도 우리가 본선 매번 맞아요. 나가고 이제 매번 또 챔피언스리그 보죠, 뭐 유럽 빅리그들 보죠, 뭐 그렇게 되니까 마치 이 대회가 그냥 막간을 이용해서 좀 작은 대회 하는 약간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예전엔 이게 정말 우리 한국 축구 최대의 대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대충 한 2007년 그 캐나다 대회 이럴 때부터 관심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캐나다 대회 때 멤버 엄청 좋았잖아요. 이른바 쌍용 세대, 기성용 뭐 이런 네, 세대인데도 그때 국민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이제 이 세계 청소년수권대 20세 이하 월드컵이 옛날 같지가 않구나. 좀 그런 느낌 좀 받았었죠. 그 2007년 대회, 그 대회는 우리가 물론 조별리그 통과는 못했습니다만 2007년과 2009년 대회 그래도 한국 축구의 아주 최근 역사에서는 조금 기억을 해볼 만한 대회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대로 2007년에 이제 쌍용, 뭐 박주호 선수도 있었죠. 이제 맞아요. 그런 선수들이 있었고 2009년에는 8강 갔으니까. 김보경, 이집트 대회. 구자철, 김영건. 김영건, 홍정호, 김민우 뭐 이런 선수들의 윤석영. 활약 속에서 또 우리가 좋은 성적을 이집트에서 냈거든요. 그런데 2007년과 2009년 세대들이 향후에 한 10년 한국 축구의 아주 대들보적인 세대였기 때문에 2007, 2009년은 또 좀 그 멤버가 이제 런던 세대로 가는 거예요. 기억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잠깐 좀 얘기를 해봤고 이제는 방송 기준으로 3일밖에 남지 않은 U20 월드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3일 폴란드에서 펼쳐지는데요. 먼저 좀 대표팀 명단이 확정이 됐는데 좀 구성원의 그 전에 변화가 좀 있었었죠. 정우영 선수가 많은 팬들이 기대를 했는데 아쉬워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소속팀의 플레이오프 일정도 그렇고 또 정우영 선수가 지금 뭐 보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또 임대라든가 이 새로운 팀을 지금 찾고 있는데 이제 이런저런 문제가 겹쳐서 아마 정우영 선수는 안 보내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현지의 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우영 선수가 빠지게 되는 대신 이규혁 선수가 들어왔죠. 동국대 시절부터 아주 좋은 기량을 뽐냈던 선수인데, 근데 이제 포지션적으로 보면 이규혁 선수는 이제 윙백 역할을 하게 될 선수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비 라인에서 황태현 선수가 풀백과 센터백을 겸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정정용 감독이 3백을 많이 또 최근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3백 쓰는 팀 치고는 사실은 윙백 자원이 조금 부족하긴 했어요. 그러면은 뭐 정우영 선수 못 나오는 자리를 윙백으로 보강하자 그런 어떤 결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쉽죠. 정우영 선수는 사실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나기 전부터 AFC 챔피언십, 아시아 챔피언십이었죠. 그때부터 손발을 맞춰왔고 그리고 사실 정우영 선수를 분명히 정정용 감독은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지금 베스트 라인업에. 기본 라인업에 있었겠죠.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는 1차전 포르투갈전이 워낙 강팀이고 3차전 아르헨티나전도 물론 강팀입니다. 아마 그런 경기들을 대비해서 지금 3백 연습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남아공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강인 선수 공격형 미드필더에 배치한 4-2-3-1 같은 운영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공격적으로. 그럴 때 사실 우리가 엄원상 같은 선수는 발빠른 골도 잘 넣고 윙어도 보고 공격수 역할 투톱, 3백일 때 투톱 역할도 하는데 엄원상 같은 경우는 윙어 역할도 할 수 있지만 정우영 선수가 사실 있을 때 예전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셋피스 상황에서의 오른발 킥도 중요하지만 돌파할 수 있는 파괴력이 있는 윙어, 측면 자원 이 자원으로서 정우영 선수 존재는 상당히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엄원상 같이 윙어로 쓸 수 있는 자원 외에 물론 조용욱 같은 카드도 뭐 측면으로 빠지면 쓸 수 있지만 전술적인 유연성을 줄 때 톱니가 하나 지금 빠진 거예요. 완전히 구상해서. 이거 전술적으로 바꿀 때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극복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상당히 뭐 정정용 감독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좀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자면 측면 공격형 미드필더
자원이 이제 좀 부족하게 됐어요. 많이 부족해. 윙백을 하나 이제 채워 넣은 대신에 특히 또 왼발을 쓰는 이제 이규혁 선수가 사실 다른 선수들이 이제 오른발 위주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규혁 선수도 필요한 유형의 선수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면 공격형 미드필더 자원에서는 다양성도 좀 줄었고 또 정우영 선수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퀄리티가 있잖아요. 또 유럽에서의 바이에른에서의 값비싼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외됐다는 거는 특히 이제 전문 측면 자원에서는 분명히 지금 결혼이 생기게 공백이 생기게 틀림없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뭔가 전술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준비 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잘 준비하는지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황태현 선수가 한 의원님 말씀대로 3백의 스토퍼 역할도 보고 수비수 역할도 하면서 풀백도 볼 수가 있고 측면 수비에 윙백으로도 나갈 수 있어요. 3백에. 그러면서 약간 전문적으로 발빠르게 뭐 지원해서 공격 가담을 하는 것보다는 크로스는 올려주지만 어느 정도 뒤에서 주장으로서 좀 이렇게 조율 역할도 측면에서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황태현 선수가 어느 역할을 맡으냐에 따라서 이제 센터백들이 기본적으로 이재익 선수 같은 선수는 센터백 왼발도 잘 쓰고 센터백으로 있지만 이제 거기에 디나모 자그레브의 김현우 선수나 또 F서울에서 요즘에 아주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 김주성 같은 선수 네. 이런 선수가 경쟁 체제인데 누가 베스트가 되던 간에 3백이 됐던 4백이 됐던 또 황태현 선수의 위치에 따라서 변화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물론 정호진 같은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 대신 센터백으로 내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지금 카드들이 가능하거든요. 반면에 김주성 선수는 센터백도 보지만 수비형 미드필더로 그러니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수비 자원들은 전술적인 부분, 선수들의 어떤 기용 이런 게 변화가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카드가 가능합니다. 그거를 지금 경기 때마다 상대 팀에 맞춰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나리오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만큼 빨리 수비라는 게 조직화될 수 있느냐. 특히 김현우 같은 선수들은 뒤늦게 합류했기 때문에 또 네. 빨리 또 조직력을 맞춰봐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윙백들 있잖아요. 윙백들은 뭐 이상준 선수가 오른쪽 윙백으로 가던 최준 같은 선수가 오른발잡이지만 왼쪽으로 오른쪽, 가던 왼쪽 다 뛰죠, 다 최준 뛰죠 선수. 선수가 왼쪽으로 가던 간에 윙백들이 5백이 됐을 때 허리라인 정호진이 됐던 뭐 김정민이 됐던 간에 그 같이 시너지를 내서 하는 수비 조직 훈련 이게 매우 중요하고 거기서 이제 얼만큼 이강인 선수에게 하여금 공격형 미드필더로 오리겠죠. 공격 전환 시에 이강인 선수가 수비 부담 없이 꼭점 역할을 수행하면서 빠르게 조용욱, 엄원상 뭐 이런 라인들에게 공격 전개를 시켜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실리적인 결과를 얻어내야 됩니다. 일단 수비 조직력부터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 전환에 있어서도 그게 이제 지금 짧은 시간 동안 연습 게임도 하겠지만 빨리 좀 다듬어야 될 문제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장 의원님이 수비 조직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네.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우리 20세 이하 대표팀을 비교적 장시간 봐왔던 축구팬 여러분들이 요즘 하시는 걱정이 다 똑같아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수비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팀이 그러니까 각종 대회들이 있었거든요. 친선 대회, 뭐 평가전, 뭐 공식 대회 등등 해서 물론 멤버는 지금 완전히 정제된 지금 멤버와 예전 또 대회 나갔던 멤버들은 좀 상당수 네네.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무실점 경기가 가물에 콩나요. 이거는 좀 문제. 그러니까 진짜 한 10경기에 한 번 무실점 나올까 수준으로 거의 매 경기 실점을 합니다. 상대를 가리지 않고. 근데 그게 이제 물론 멤버가 조금 이제 바뀌고 지금 완벽하게 지금 구성된 멤버로서 담금질을 지금 열심히 하고는 해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 올해 들어서의 평가전들에서도 실점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수비적인 불안에 대한 불안감을 지금 거둘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수비 시의 어떤 집중력 문제, 이 집중력 문제는 꼭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대표팀의 실점이 대부분 경기 초반에 많이 터지고 있어요. 네. 경기 시작하자마자 막 10분도 안 돼서 막 실점하고 그래서 벌써 분위기 좀 싸해지고 경기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초반 실점을 하기 때문에 코칭 스태프과 선수들 본인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일단 집중력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커버 플레이 미숙이라든가 또 볼 키핑 빌드업 과정에서의 어떤 실책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여태까지는 사실 본 게임은 아니지만 예비 게임에서는 지금 실점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포르투갈은 이제 좀 있으면 그 얘기도 하겠지만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거든요. 전체적인 모든 팀을 통틀어 봐도 이번 대회 뭐 피고, 루이 코스타 있을 때처럼 강력한 우승 후보인 것 같아요. 포르투갈이. 그런데 그런 포르투갈이 있고 아르헨티나도 지금 지난 세더라고. 2년 전 우리나라에서 했던 아르헨티나 팀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번 세. 아르헨티나가 조금 더 세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남아공은 우리가 반드시 잡고 가야 될 상대지만
전체적인 이 조편성을 봤을 때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실점 패턴을 반복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일단 수비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 아마 그것 때문에라도 정종용 감독이 지금 3백에 또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3백 한다고 골 안 먹는 건 아니거든요. 3백은 3백대로 항상 장지현 위원님도 저 FC 서울이나 뭐 이런 얘기할 때 3백에 생길 수 있는 또 공간적 약점 같은 거를 지적을 해 주시지만은 이 3백을 한다고 해서 실점을 안 하는 건 아니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강인 선수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주변의 선수들이 열심히 또 뛰어주면서 수비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일단 후방에서 이강인 선수에게 정확하게 일단 볼이 빨리 딱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이강인 선수의 패스로부터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강인 선수에게 볼이 과연 효율적으로 빠르게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가 있냐. 이제 그 부분에서 만약에 이게 뭐 예를 들어 중간에 잘린다 그러면은 또 수비에서 문제가 또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수비의 문제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이 수비 문제를 최소화시켜서 강팀들과 지금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차전이 가장 강력한 상대 바로 포르투갈이에요. 일단 이 팀은 작년 19세 유럽 챔피언십 경기를 좀 봤는데 그때 뛰었던 선수도 그때 우승했어요. 유럽 챔피언입니다. 조앙 펠릭스 같은 선수는 빠졌죠. 그러니까 일부 몇몇 선수는 빠졌지만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윙포워드나 공격수 볼 수 있는 주앙 필리페란 이름으로도 나가지만 벤피카의 조커 자원이죠. 네. 조타 선수. 예. 디오고 디오고 조타와는 조타 다른 아닙니다. 선수입니다. 그냥 조타입니다. 아주 순발력 좋아요, 있고 근데 이 선수. 골 냄새도 잘 맡고 상당히 잘하고 오른쪽에 있지만 왼발잡이로서 또 슈팅력도 상당히 좋고 움직임도 좋은 스포팅 브라가의 조커죠. 이 선수도 프란시스코라는 이름으로도 쓰이는데 트린카웅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프란시스코 네, 트린캉 트린카웅이라는 선수. 이 두 선수가 공격에서도 상당히 능력이 좋고 그다음에 공격에서 이번에 프랑스 리그 릴에서 8골을 기록했던 올 시즌에 하파엘 레옹 선수. 이 선수가 키도 큰데 상당히 유연하고 오른발 결정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지금 들어갔어요. 공격수로. 아마 이 선수가 최전방 원톱으로 쓰려고 지금 뽑은 것 같아요. 올 시즌 프랑스 리그에서 최대 선풍을 일으킨 팀이 릴입니다. 그러니까요. 니콜라 페페 선수, 뭐 이코네 선수, 조나탄 밤바 선수 이런 스타들과 더불어서 이 하파엘 레앙 선수가 이른바 릴의 공격 4인방 중에 한 명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파엘 레앙 선수의 경우에는 사실상 유럽의 아주 상위 리그라고 볼 수 있는 프랑스 리그에서 이미 엄청나게 검증이 된 선수예요. 그러니까 경기 수도 많고. 어떻게 보면 다른 20살, 19살짜리들과는 조금 레벨이 다르죠. 또 다르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또 EPL 팬들이 잘 아시는 달로스 선수 디오고 달로스 선수에다 루벤 비나그레 선수가 있잖아요. 네, 비나그리 선수. EPL 경험까지 있는 선수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EPL이라든가 프랑스 리그에서 이미 상당 출전 경력을 지닌 선수들이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조타라든가 트린캉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의 기량도 상당히 무서워서 이 팀은 제가 봤을 때는요. 이번 대회에 참가한 모든 팀들을 통틀어서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이 20세 이하 자원들의 몸값을 계산해봐라. 그럼 저는 프랑스와 더불어 포르투갈이 가장 제일 높죠. 비싼 팀. 그리고 무엇보다 경기를 보면 중앙의 수비형 미드필더의 이 플로렌티노라는 네네. 선수가 있어요. 벤피카에 네네. 올 시즌 선발로도 많이 뛰었는데요. 이 선수가 이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포백 라인 지난 챔피언십 때는 이제 달로 선수는 빠지고 네 비나그리 선수가 왼쪽 윙백 보고 로만 코레이라 센터백 이런 선수들이 봤어요. 이 선수들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거기에 달로 추가된 건데 요 포백 허리 라인이 거의 프로페셔널한 그러한 빌드업과 안정성을 지니고 있어요. 거기에 공격 전개 능력. 그러면서 침착하게 나가면서도 윙포드들의 개인 능력과 결정력 이런 것들로 이선 중거 슈팅도 많이 때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준이 높은 팀이에요. 다른 20세 팀과는 좀 느낌이 다르다. 네. 이 팀은 이미 유럽 유수 리그의 거의 주전급에 거의 도달하고 있는 선수들의 집단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플로렌티노 선수 말고 이제 중앙 쪽 미드필더 한 명 더 말씀드리자면 제드송 페르난데스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제드송 선수도 있어요. 이 제드송 선수는 맨유 팬들에게는 좀 좋지 않은 인상이지만 그 포르투갈 요 연령대의 포그바 뭐 그런 느낌을 주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기량도 좋으면서 공수 양면에서 이제 왕성하게 또 활동을 하고 기량 자체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중원에서 또 상대를 좀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또 제드송 선수가 보이기 때문에 제드송 아까 말씀하신 플로렌티노 선수 그리고 트린캉 선수 조타 선수 여기에 하파엘 레앙 선수
그리고 말씀드렸던 달롯, 비나그리 이런 또 EPL 리거들 뭐 이렇게 보면은 이 팀은 웬만한 20세 팀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 확실히 좀 우리가 객관적 전력에서는 물론 이강인 선수도 있고 우리도 좋은 멤버긴 한데 객관적 전력은 조금 사실은 우리가 뒤지는 건 사실이에요. 포르투갈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큼 실리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느냐의 전략적인 부분이죠. 그 부분을 아마 정정훈 감독이 잘 선택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그 경기만 만약에 승점을 가져갈 수 있다. 무승부 이상으로. 그러면 남아공조는 장 의원님이 중계하실 것 같은 경기인데. 그 경기 중계합니다. 2월에 저 20세 이하 네이션스컵 올해예요. 거기 조별리그에서도 나이지리아랑 붙었고 네. 3, 4회전에서도 붙었는데 그게 올라와 있길래 좀 봤더니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이길 수 있어요. 남아공은 옛날 그 20세 이하 때 아프리카 팀들의 그런 저력 무언가 오씨 되게 잘한다. 옛날에 이런- 가나, 나이지리아 이런 네, 팀들 가나 나이지리아 무서웠었잖아요. 예. 이럴 때 저 20세 이하 그 무서움이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나이지리아도 그렇더라고요. 상대하는 그 이번은 별로인 것 같은데 아프리카 팀들이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공격력도 그렇고 뭔가 탄력은 있지만 결정력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아 이건 충분히 우리가 오히려 그냥 정상적으로 압박하고 공격적인 퍼백 운영에 기반하에 우리가 붙어도 물론 남아공도 우리를 1승 상대로 막 하겠죠. 제가 볼 땐 이거는 잡아야 된다. 무조건 잡아라. 남아공은 잡으면 된다. 그러면 와일드카드까지 3위로 16강에 진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안전하게 1승 1무 해놓으면 물론 1승 2패로도 운 좋으면 가지만 1승 2패로 우리가 간 적도 있는데 있죠. 네, 그런데 그 1승 2패는 좀 위험한 건 위험하죠.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1승 1무를 초반에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도 큰 원대한 꿈을 갖고 있잖아요. 4강 이상 막 선수들이 지금 그렇죠. 차근차근 진행하는 데 있어서 3차전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면서 갈 수 있다. 그래서 1, 2차전을 일단 잘 치러야겠습니다. 아, 위원님들이 포르투갈에 막 너무 대거 유망주들이 막 나온다. 우리가 이기기 쉽지 않다. 막 이래갖고 엄청 막 걱정했는데 그래도 2차전에서 남아공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마음이 놓이네요. 근데 포르투갈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막상 항상 그랬어요. 강력한 우승 후보 뭐 그러다가 이래도 폭망. 그렇죠. 뚜껑이 열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축구가 거예요. 둥글거리고. 그만큼 예전에 20세 이하는 변수들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르헨티나도 그렇게 이길 때도 있고 그렇죠. 네네. 이탈리아도 그렇게 이길 때도 있고 지난번 이승우 선수 뛸 때도 우리가 아르헨티나 그렇죠. 잡았잖아요. 아르헨티나 그래서 잡았죠. 또 어린 선수들 간의 이 맞대결은 사실 그날 당일에 무슨 일이 맞아요. 일어날지 몰라요. 맞아요. 그날 또 막 그 기싸움에서 우리가 또 흐름을 타면 그러면 또 걷잡을 수 없이 무서워지는 게 그 20세 이하 선수들이에요. 네. 이변은 항상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까지 뭐 이변이다라고까지의 전력 차이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만큼 우리 팀도 상당히 좋은 팀이라고 난 좀 보여지고 포르투갈이 지금 상당히 좋은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잘 우리가 겸손하고 신중하게 경기에서 임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상대는 또 아르헨티나인데 이 경기에서 또 주목해봐야 될 선수는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역시 20세 이하 남미 선수권 대회를 한 2경기 정도 이렇게 봤는데 경기 전 포메이션하고 좀 다르게 이 팀은 원톱도 쓰더라고요 많이. 네. 그래서 산로렌즈 소속의 장신 공격수 아돌프 가이치라는 선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도 리그에서도 꽤 경기를 많이 뛰는 선수인데요. 자국 리그에서. 이 선수 놓고 눈여겨봤던 선수가 오른쪽 윙어 겸 윙포워드 풀리안 알바레스 선수 있어요. 리버플레이트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넘버 7입니다. 네, 네. 이 선수가 상당히 발도 빠르고 기술도 있고 윙포워드입니다. 오른쪽과 막 중앙 오른쪽 내리라. 이 선수가 매우 좋은 선수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마로니 선수라고 있어요. 곤잘로 마로니. 이 선수는 보카 주니어 소속인데 올 시즌에 탈레레스라는 다른 팀 임대돼서 경기를 많이 뛰었어요. 공격형 미드. 이 선수도 괜찮은 선수더군요. 그리고 왼쪽 윙포드인 아니발 모레노 선수. 이 선수도 역시 자국 리그 선수인데 이 선수도 상당히 좋은 선수고요. 근데 이번에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에제켈 바르코라는 선수를 가세시켰어요. 아틀란타 유나이티드에서. 이 선수도 괜찮아요. 이 선수 공격형 미드필더인데 일단 커리어는 상당히 지금 좋아요. 시즌에. 골도 좀 넣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어떻게 보면 남미 선수권 대회에서 에콰도르에 이어서 파이널 스테이지 2등을 했거든요. 근데 요 멤버는 그대로 있고 여기에 지금 에제켈 바르코 같은 선수를 가세시켰다는 얘기는 항상 아르헨티나가 지난 대회는 좀 아니었지만 20세 이하의 신경을 좀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최다 우승국이죠. 그렇죠. 최다 맞아요. 우승국이고 6번. 상당히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 자국 리그에서 경기를 조금 뛰는 선수들도 있고 조코로 몇 경기 안 넣었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출장들을 조금씩 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기량들을 인정받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뭐 역대 아르헨티나 출신들이 20세 이하에서 많은 스타들이 나오잖아요. 요즘은 좀 안 나오죠. 요즘은 안 나오는데 그게 이제 메시, 아구에로 요 거기서 이제 세대까지 거의 엄청나게 나왔죠. 사비올라서부터 뭐 시작해서. 예. 근데 이번에 뜸했다가 또 한 번 툭 안 나오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아르헨티나도 힘든 상대다. 근데 일단은 조별리그 3차전까지 너무 생각하지 말고 일단 1차전, 2차전 잘 치러놓자. 잘하자. 네. 포르투갈을 그렇죠. 상대로 승점을 따고 남아공은 반드시 꺾는 걸로. 그렇죠. 아르헨티나도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로서는 우리가 뭐 객관적으로 아르헨티나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상대가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에게는 제가 봤을 때는 냉정하게 보면 우리가 객관적 열세로 좀 나올 거예요. 아마 대회가 들어가면은 세계 많은 언론들이 또 프리뷰를 하겠습니다만 아르헨티나에게도 우리가 근소하게는 열세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상대로 최선의 우리가 승점을 따고 남아공은 무조건 우리가 잡는 걸로 이제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 아르헨티나 선수 좀 전에 이제 장신 공격수 이제 가이치 선수 말씀해 주셨고 가이치 선수가 장신입니다만 나름 발도 잘 쓰고 발 헤딩 뭐 맞아. 연계 플레이 다 두루두루 괜찮은 상당히 괜찮은 자원입니다. 그리고 에zequiel 바르코 선수 근데 요 에zequiel 바르코 선수가 그 마치고 스타일이 그 왜 전형적인 그 아르헨티나 공격수 그 테베즈 아구에로 약간 요런 과의 플레이를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다부진 돌파 능력이라든가 슈팅 같은 게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말씀하신 대로 현재 미국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만 더 말씀드리자면 윙포드 자원인데요. 페드로 델라베가라는 선수가 있어요. 라누스 소속의 페드로 델라베가라는 좀 어린 선수인데 이 선수는 사실 18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요 연령대에서는 상당한 신성으로 또 꼽히는 선수다. 그래서 장 의원님 말씀하신 선수에다가 델라베가 선수까지 추가해서 우리가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는 선수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엄청난 죽음의 조에 속해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그 안에서 불사신으로 하늘 높이 날아갈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좀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주나 이제 대회 또 들어가면 지금보다 더 디테일하게 하겠죠. 집중 프리뷰 해야죠. 지금 바로 대회 3일 전이니까 또 금방 목요일이 또 다가오거든요. 그럼 목요일 날 우리가 또 촬영을 하고 또 금요일 날 또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QR코드 아시죠? 이제 그냥 QR코드라고 말만 하면 다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바로 스캔하셔서요.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 비하인드 스토리하고 오픈 채팅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죠? 지금 24,000명인데 5만 명이 되면은 저희 라이브로 함께 하니까요. 많이 구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인사드릴게요. 정순주가 10회 연속 올킬하는 그날까지 한준희, 장지연의 원투펀치는 계속된다. 다음 에 또 만나겠습니다.